자, 안녕하세요. 다준다 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 오늘은 이제 국방문제 전문가시죠. 우리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님, 지금은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정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모시게 된 거는 네. 요즘 이제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이라고 네, 민주당의 네. 대선 네, 출마하신 네. 분이 네. 그 박용진의 뭐 행복한 국가 뭐 이런 책에서 그 음. 남녀 평등 복무제와 네, 네. 함께 모병제 전환을 네.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맞습니다. 자기네 어떤 국방 개혁 정책의 패키지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조금 이슈가 됐는데 큰 이슈는 아니고 그래서 나온 김에 네. 예, 한번 우리가 좀 전문가들이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거 국방에서 어떻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그럴까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얘기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저 박영진 의원 거를 기초로 얘기하기보다는요. 네네. 전반적인 어떤 모병제 얘기, 징병제 얘기 그걸 먼저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징병제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부작용 아니면 단점 이런 것이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징병제의 장점도 많지만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회적 비용이 좀 크단 말이죠. 예, 특히 이제 남성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그 군복무라는 그 어떤 경력 단절 이걸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다 한번 하더라도 저는 장교로 갔다 와가지고 3년 갔다 왔거든요. 근데도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왔고 해병 갔다 왔습니다. 백령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육군에 복무하고 있는데 아들들 갈 때 보니까 그 군대 복무 기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뭐 지금은 18개월이지만 육군 해병대 기준으로는 실제 한 2년 정도가 이제 비는 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어떤 기회비용, 사회 전체적인 봤을 때 기회비용이 꽤 큰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뭐 저 연구한 결과도 있던데요. 이 징병제 기회비용이 연간 우리 한 11조에서 16조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취업 역량이 늦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 일할 자원이 부족한데 2년 늦게 취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비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성들이 아무래도 좀 그 취업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성 징병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고용률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특히 20대 때 그렇죠. 옛날에는 거의 남자만 취업하고 여성은 바로 전업주부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경쟁이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뭐 같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네. 여기는 2년 군대 갔다 오고 여기는 바로 취업하니까 네네. 당연히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으로 느끼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있긴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남녀평등 복무제 그리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거 그럼 어떤 그런 변화를 반영하면 바람직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일단 바람직한 거는 뭐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그것도 좀 살펴볼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영진 의원 말씀하신 거는 뭐 여성 징병이라기보다는 모병제를 강조하는 그렇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남녀 공이 뭐 기초 군사 훈련을 짧게 받는 100일 거에다가 정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성 징병제라기 하기보다는 그렇죠. 좀 모병제에 초점이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모병제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그 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인구 감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20세 남성 인구가 지금 20년에 33만이었는데 네, 지금 29년이 되면은 10만이 줄어요. 23만. 그리고 또 39년이 되면 15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 남성 인구 이제 딱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병역 가용 자원은 거기에 이제 그 현역 충원율이라 그래가지고 100%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남성들이. 그렇죠. 거기 한 뭐 88%가 되든 90%가 되든 이제 그걸 곱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29년에는 20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만이 이제 병역 자원인 거예요. 거기서 다 군대가 갈 인원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그릇에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30년에 가면 말할 뭐 13만 정도로 줄어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인구 급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징병 얘기할 때 이제 병사들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29년에 20만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20만이 다 병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빠져야 될 간부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겠죠. 예, 이제 연간 장교 한 7천 명 빠지고 또 기존 부사관들 한 8천 9천 빠지고요. 또 대체 복무 한 뭐 2, 3천 빠지고요. 이게 거의 뭐 한 2만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병역 가용 자원 한 20만에서 한 이런 거 간부들 빠지게 되면 한 18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징병제 할 거냐, 모병제 할 거냐, 이제 논의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부터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징병 모병 논의 보면 이제 이런 좀 기본적인 산수 같은 거 좀 안 하고 그냥 장단점만 좀 논의하는 경향이 그냥 군대 안 가게 해주겠다 이걸로 받아들이니까 왠지 네. 좋아할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인구 감소가 이 모병제 논의를 촉발시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50만을 이제 유지 못한다. 지금 어차피 인구가 이제 감소하니까 그럴 바에는 좀 더 복무 기간을 늘리고 또 숙련된 인원들을 해서 모병을 하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시대에 모병을 하면 이 병력 규모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18만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18만 가지고 지금 다 끌어모으면은 50만이 좀 안 돼요. 네, 간부가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18만을 18개월 복무한다고 쳤어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럼 거기다 1.5를 곱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47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병역 자원을 그냥 싹싹 긁어서. 살뜰살뜰히 다 긁어 모아도 50만이 안 돼요. 그럼 50만 대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네, 근데 그 지금은 18만을 70만 되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55만 정도 55. 되죠. 지금 줄고 있는 건데 이제 50만 곧 됩니다. 그런데 그 18만인데 이걸 만약 모병을 한다. 네. 그럼 그 중에 안 가는 인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원에서 오는 사람만 군대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연 18만 중에 얼마를 우리가 모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병력과 확 줄겠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을 만약 우리가 모병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10명 중에 1명이 돈 받고 직업군인이 된다? 네, 꼭 직업군인은 아니지만 어떤 네. 계약 기간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모병으로 한다. 그러니까 18만 중에 이제 10%면 뭐 18,000명이잖아요. 18,000명이 5년 복무 기간으로 가면 얼마입니까? 9만이 되죠. 그죠? 산수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저는 문과라. 그러니까 9만 명이 이제 병사가 나오는 겁니다. 상비군이 9만 명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이제 거기 간부가 있죠. 아까 얘기한 간부 빼고. 간부가 지금 20만이니까 여기다가 병사 9만 합치 이제 간부가 훨씬 큰 거네요. 그럼 간부가 20만인데 병사가 9만 명이 있는 거. 네. 이렇게 돼 가지고 29만 되는 거겠죠. 네. 아유, 그건 좀 이상하다. 나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병제 얘기하면서 항상 곁들여지는 게 이제 미래전 양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제는 뭐 보병으로 뭐 머릿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군이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쟁 양상도 다르고 얼마든지 병력 규모가 이제 줄은 게 맞다. 네, 줄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논리죠.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그렇게 병력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게 수용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군사 그 전략 차원에서의 어떤 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당장의 급격한 모병제는 저는 현실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0만 정도, 30만 미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상비 병력을. 네네. 예. 불과 몇 년 안에 그렇게 30만 미만의 상비 병력을 우리가 갖겠다고 하는 게 정치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까?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예, 이제 군사적으로 따졌을 때도 뭐 여러 이런저런 뭐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수일 것 같고요. 다수는 아마 좀 우려하는 견해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현실적이니까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군사적 현실성을 따지려면 이제 군사 전략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공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때 공군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전쟁은 다 그 나라가 겪은 직전 전쟁의 트라우마에 사실 군대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1차 대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마지노선을 구축했다가 그게 그렇죠. 우회 돌파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도 6.25 때 북한이 전면 남침해온 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38선에 병력을 쭉 이렇게 선형방어 형식으로 배치를 해놓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밤마다 경비를 세우는 거예요. 70만 대군을, 지금 55만 대군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군이 많이 필요하고 병력 자원이 많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38선에 그렇게 병력을 쭉 모아놓는다고 해서 옛날처럼 북한의 100만 대군이 착착착 밀고 내려오는 그런 방식의 전쟁이겠느냐. 이제는 6.25 같은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뭐 장사정포를 쏘든가 핵미사일을 공격하던가 뭐 공격한다면 이런 방식이지, 뭐 100만 대군이 탱크 몰고 내려오는 그런 방식의 전쟁이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고 그 군인들을 경비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거 그냥 CCTV 설치하고 요즘은 드론도 띄우잖아요. 드론으로 감시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로봇으로도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는 거고 병력을 후방에 따로 모아놨다가 후방에 요충지에 모아놨다가 적이 들어오면 그걸 요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걸 왜 전방에 그렇게 몇십만 청춘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냐 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는 병력이 줄어도 상관없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장군들은 항상 지나간 전쟁을 준비한다. 그런 거거든요, 항상. 그 강렬한 경험 때문에 이제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건데 우리도 사실 뭐 6.25 전쟁 그 패러다임 속에서 아직도 지금 병력 배치도 되어 있고 군사 전력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를 될 수 있는 한 소규모 병력과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하면서 뒤에 이제 주둔지에서 이제 기동 타격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애초에 국방개혁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경비 여단을 가볍게 두고 뒤에 이제 그렇게 거점별로 해서 이제 그 경계하고 대응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그 이제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뚫리는구만. 네, 오작동이 많고요. 필요할 때 또 경보음이 울리지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CCTV 설치해놨더니만 설치해놨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 건드리고는 그래서 오작동이 엄청 많고요. 뭐 센서가 있는데 그게 뭐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뭐 나사가 풀려가지고 고장나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코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국방이라는 걸 한 번 뚫리면 큰일 나니까 또 그렇게 기계만 믿고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다는 우리 경계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뚫리면 안 된다. 물샐 틈 없는 경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노크 기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게 꼭 우리가 고집해야 되는 거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뭐 경계의 허점이나 이런 실패 사례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군이 뭐 문제가 있다, 경계에 실패했다, 뭐 문책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경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지금 22사단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동해안 이게 뭐 이 전방 책임 지역이 지상 30km, 해안 70km에서 100km예요. 해병 2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김포는 거기도 100km예요. 그걸 한 개 사단으로 사단장부터 한 개 사단이면 대략 몇 명이죠? 한 개 사단이면? 뭐 상비 잘 채워지는 게 10,000명이죠. 완비돼도 10,000명. 예. 10,000명으로 100km를 막는다. 사단장부터 조리병까지 다 24시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못 막아요. 지난번에 삼척 목선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저도 그때 국방부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몇 달 아주 홍역을 치렀죠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죠. 버젓이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그는 한참 뒤에 주민신고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엔 한심해요. 그러니까 얘네 도대체 월급 받고 뭐 하는 거냐. 그런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쪽 가서 CCTV 다시 확인하고 왜 놓쳤을까 보고 하면은 그 이제 화면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병사들이 각자 자기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건데 돌이켜서 봐서 그 시간대로 돌려 보니까 요거구나 싶어요. 거기에 반짝반짝하고요. 야, 근데 그걸 과연 병사가 그렇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렇죠. 그 간부가 하는 일도 아니에요. 병사가 하고 간부는 뒤에 이제 앞에 병사들이 쭉 있고 간부는 이제 그 뒷열에 앉아서 이제 이상 뭐 있으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물샐 틈 없는 손에 손잡고 이 경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한두 명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약간 좀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남침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소대병력, 중대병력의 어떤 무장된 병력이 들어올 때 그런 건 그럴 때 막아야죠. 막겠다. 그래서 그걸 거점별로 준비하고 전방에는 아주 소규모 인원과 그런 과학화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런 뭐 소대병력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히 진짜 포착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한두 명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 한두 명 간첩이 이렇게 네, 들어오는 것까지는 예, 그런 거를 막자고 하면 그거는 지금의 병력으로도 힘든데 그리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절대 이렇게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를 군에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불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제 경계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군은 그동안 이 교육 훈련을 하면서 대비태세 유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로지 이제 경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대 관리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피로하고 오히려 전투력은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계만 밤새 네, 경계하고 경계하고 낮에 자고 그냥 병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보다는. 네. 네. 그 군사 훈련보다는 오히려 그냥 집 지키는 역할 하느라고 네네. 청춘을 보내고 그러니까 뭐 뺑뺑이 쳤다 시간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무료하잖아요. 네. 예. 군대가 사실은 저는 좀 우리 아들들도 같지만 굉장히 거기서 바쁘다. 네. 힘든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힘들어도 바쁘고 많이 배우면은 네, 그렇죠. 그게 일종의 경험이잖아요.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뭐 체력 훈련이라도 많이 한다던가.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루하고 무료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한참 그 버린다. 젊은 나이에 예.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이제 좀 그런 거고 아까 말씀대로 군에서는 이런 문제는 아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삼청 목선 사건 터지고 22달 사건 또 터졌는데 군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엄청 변명처럼 그렇죠. 들리잖아요. 했다는 거냐 그래서 이게 할 말이냐 군이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건데 이제 자꾸 군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문제 제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토론이 필요하죠,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거냐. 이렇게 군에서 외부에 나오신 전문가 분이 그런 얘기를 좀 대신 해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네, 네. 대부분 국토가 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엔 육군이 많이 필요하다. 네, 산속에 들어오면 탱크는 산에 못 가거든요. 네. 사람들이 발로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게릴라 된 사람들 잡고 뭐 이렇게 산악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어떤 마지막 순간에 예비군으로 다 동원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국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네, 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네네. 뭐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육군 병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해공군에 비하면. 예전에 뭐 70만 유지할 때도 해공군은요. 한 10만 조금 넘었던 거예요. 지금도 10만, 똑같아요. 50만. 공군이 6만 5천 명이고요. 해군이 4만 천 딱 그 정도에 있거든요. 거기 합쳐서 이제- 10만이군요. 예, 근데 여기 해병 있고 빠졌죠. 해병 몇만 하고 해서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육군이죠.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 그것은 한반도 작전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당연히 많은 건데 그 산악지형이라는 게 네. 사실은 그래서 육군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되지만 그게 공격하는 만약 북한이 이제 공격하는 걸 우리 시나리오로 생각하면은 공격 측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예. 산악지형으로 어떻게 그 대규모 북한이 자랑하는 그 대규모 병력과 뭐 기계와 탱크 부대로 밀고 내려오겠어요. 예. 거긴 특수전 병력 정도는 그 여기 산악지역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른바 특작 부대. 예, 그렇죠. 탱크 타고 뭐 기갑 부대는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산악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길 몇 개만 막으면 사실은 그렇죠. 탱크는 기동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동부전선은 굉장히 듬성듬성 돼 있어요. 이 서부전선에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이 평야가 아니라 뭐 사막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작전 환경은 이제 뭐 중동의 이라크전 또 무슨 아프가니스탄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첨단 과학기술로서만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뭐 방어하는 쪽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공격 측에서도 상당히 그게 또 장애물이 되는 측면이 그러겠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6.25 때 우리는 탱크가 없고 네. 북한은 소련제 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북한의 탱크한테 당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네. 탱크가 좋아야 된다라는 자꾸 그런 그 근데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우리가 너무 그때는 그 전력
그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막 진짜 밀고 내려오는 걸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전차도 우리가 있지만 대전차 전력이라는 것이 꼭 탱크 대 탱크가 아니라 그렇죠. 대전차 어떤 지뢰도 있을 수 지뢰도 있고, 있고 있을 그다음에 수 있고. 지금 우리 헬기 맞아, 아파치. 아파치 헬기 그래가지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 기갑 전력이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아주 쉽지 않다고 지금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국방력 비교하면 북한은 탱크가 몇천 대인데 몇 대. 우리는 몇천 대밖에 안 돼서 적다 뭐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6.25 때 경험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들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아마 탱크는 중국하고 전쟁할 때나 쓸까, 뭐 만주 지형에서나 쓸까. 사실은 국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러면 이제 기술군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이 우리나라 공군이 이 훈련기도 판매를 하고 또 전투기도 최근에 FX 사업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이 기술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군사력, 뭐 공군도 그렇고 또 해군도 그렇고, 해군은 또 이지스함도 있고 뭐 그런데 잠수함 얘기 나오고 그 기술군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이걸 뭐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 건데 우리 군이 지금 상당한 수준이죠. 이거를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그 세계 뭐 138개 국가에 그 군사력을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기관이 있어요. 연구 기관에서. 근데 그 이제 지표를 여러 가지를 넣은 거죠. 여기는 이제 병력 수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뭐 인구, 뭐 경제력, 뭐 여러 가지 구매력 지수 뭐 이런 50개 지표를 가지고 재래식 군사력을 그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매니아겠지. 예, 덕후지 뭐. 밀떡. 6위예요, 6위. 전 세계 한 200개 가까운 국가가 저도 있는데 찾아본 건데. 군사력이 6위라는 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1위는 미국이겠죠. 네. 그 다음에 2위는 보니까 러시아를 했더라고요. 중국보다는.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일본 다음에 우리예요. 인도는 의외네요. 인도는 머릿수가 많나? 인도가 머릿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네, 글쎄 인도가 중국보다 더 이렇게 하나 앞서게 했는데 뭐 거기 그 지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영국, 프랑스 다 제꼈다는 거네요. 독일 뭐 이런. 우리 7위가 영국, 프랑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7, 8위가. 대단하네요. 옛날에 신미양요, 평인양요 생각해 보면. 물론 이게 이제 뭐 지표로 한번 종합한 거고 뭐 이런 뭐 전투력이라는 건 상대적이고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에 따라 실전 다르겠지만. 경험이 중요하니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은 몇일 것 같아요? 북한은 몇 위예요? 북한도 꽤 2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25위. 제가 찾은 거 보면 25위더라고요. 네. 저는 제 느낌상은 25위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워낙 이게 좀 이 양적으로 그런 거 노화가 돼 있는데 그 양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래도 25위를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어쨌든 그 이번에 전투기 생산 같은 건 잘한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 군사력 얘기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자꾸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양적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탱크가 몇 대다, 병력이 북한은 100만이다. 이거 빈 카운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손쉽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왜곡된 비교가 없잖아요. 그 질적인 요소는 완전히 무시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국방 예산 따기가 좋으니까. 군에서는 북한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정치권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논쟁이 계속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국민들도 사실 그런 그 비교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 질적인 요소가 엄청난 게 요즘은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에 요즘 뭐 공중 전투는 많이 안 하겠지만 북한의 전투기가 뭐 10배 많다고 그래도 여기 첨단 전투기 한 대 있으면요 훨씬 멀리서 먼저 보고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기 때문에 그 10대 전투기들은 어디서 언제 누가 나한테 미사일을 날려서 나를 격추시킨지도 모른 채 그냥 다 격추돼 버려.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진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지상군에서만 조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차이죠. 사실 이게 이제 또 국력으로 보면 제가 항상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군사력은 그렇고 그러니까 국방비로 봐도요. 우리가 북한의 몇 배가 되냐면요. 뭐 이거 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한 20배 내지 거의 30배 가까이가 국방비가 남북 군사비가 이제 그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방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이제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20배라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어떤 경직성 경비에 들어가는 포션도 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력 증강비에 어쨌든 우리가 이게 많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게 뭐 10배, 20배 되는 게 매년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우리 군이 그걸 낭비하고 잘못 쓰지 않는 한. 그게 이제 군사력으로 다 어떻게든 축적될 텐데.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는 뭐 남북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제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핵미사일 WMD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네. 뭐 이른바 미사일 주권 회복을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 네, 네, 대해서. 네. 저도 옛날부터 그런 걸 500km다 뭐 700km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제 이번에 아예 그런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로켓 개발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한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르게 제가 이렇게 아이 뭐 이제 연구자니까 해도 되지 뭐 이제는. 이제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 좀 뭐 그걸 폄하하거나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요. 42년간 우리가 자율 규제를 해온 거죠. 사실은 뭐 말은 자율 규제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약간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사실 없어진 거는 800km 사거리가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미사일의 어떤 규제는 항상 사거리만 봐서는 안 되고 탄두 중량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미사일의 위력. 탄두 중량은 이미 2017년 개정할 때 무제한으로 다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017년 개정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무4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현무4가 지금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이 뭐 2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TNT 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뭐 괴물 뭐 미사일이든 뭐 이렇게 엄청난 위력의 뭐 이런 미사일을 이제 우리 ADD가 개발했다고 한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탄두 중량을 거기서 1톤으로 만약에 반으로 줄인다. 그럼 사거리는 또 뭐 한 2배 가까이 쭉 늘어나는 거거든요. 800km 훨씬 넘는 거죠. 1000km 이상. 그러니까 이미 가능했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엔진 추력만 높아진다고 이제 완성되는 건 아니고 이제 미사일 본체 여러 가지 재질이나 이런 것도 다시 손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이 이전에도 무제한으로 허용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현무4 같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게 800km는 어쨌든 한반도는 다 커버하는 북한 끝까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두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가 늘어나면은 1000km 이상 늘어나면은 북경이 1000km. 중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 뭐 동경이 1000km 조금 넘는 거니까 사실 그 사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좀 더 공식적으로 그 사거리 제한이 풀렸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뭔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건 열렸다는 의미는 있는데 지금도 이미 그 전에 개정을 통해서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좀 우주 발사체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뭐 이번 족쇄를 풀려가지고 우리가 우주 발사체로 이제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이것도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과긴 해요. 2020년에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됐어요. 그 전에는 액체 연료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 고체 연료라는 건 액체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탈착이 가능하니까 빨리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 정찰 이상 같은 경우는 저궤도에 띄어 올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고체 연료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요. 개발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2020년 그때 개정으로 이미 이제 그런 효과를 얻은 거죠. 근데 지금 된 건 뭐냐면은 거기에 그 우주 발사체의 플랫폼, 그 플랫폼을 그동안에는 지상 발사만 가능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해상 공중을 통해서도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게끔 이제 이거 완전히 풀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있는데.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고 뭐 이랬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쏘아 올릴 때 우리 한반도에서만 쏘아 올리면은 뭐 일본이 좀 걸린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떨어졌을 때 일본 본토에 떨어질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남해까지 가서 쏘아 올리긴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해상 발사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제주도 밑에까지 내려가서 뭐 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융통성이 생기는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미사일 주권 회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큰 의미가 있었고 2020년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이번에 마지막 완결짓는 어떤 건 프로세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하나로 갑자기 뭐가 확 뚫린 게 아니라 예.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그냥 미사일 주권 회복했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읽혀지는 거는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같은 군사 주권이라 그래도 전 이번에 전자권 전환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언급이라도 이번에 좀, 언급은 됐어요. 공동 그래요? 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고 그냥 선언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같은 군사 주권이라도 뭐 미사일 주권보다는 저는 이 전자권 전환이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미사일 주권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라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전자권 전환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다른 강연에서 한번 쭉 말씀해 주셨고 마침 미사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게 아이언돔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실 북한의 주요 전력은 장사정포잖아요. 그리고 미사일도 굉장히 많이 개발해갖고 뭐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북한이 여차하면 우리한테 미사일 공격이나 장사정포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막을 거냐. 북한이 우리를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걸 갖고 우리한테 뭐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위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사드를 들여오니 패트리어트를 들여오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갖고 수천 발의 로켓을 다 막아내네?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는 안 맞는 겁니까? 먼저 그 개념을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북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정포 위협이 있고 북한 미사일 위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단거리 미사일 위협인데 두 개의 대응 우리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사일에 관련된 것은 그 미사일 방어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은 미사일로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지금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거는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개념인데 장사정포는 포예요. 포가 날라오요. 미사일처럼 미사일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 수량이 많으면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쐈다면 수만 발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수천 발에서 수만 발. 그래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옛날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북핵 1차 위기 때 나왔을 때 그게 바로 장사정포 위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을 인질처럼 잡고 있는 북한의 주요 전력이죠. 장사정포. 근데 그동안에 그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대응해 왔어요. 이거는 장사정포를 쏘면 우리가 그걸 요격해서 맞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군의 개념은 일단 두들겨 맞는 거죠. 아니요.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대화력전 체계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개전 초기에 또는 개전 초기에 북한의 그 장사정포들을 무력화하는 개념이에요. 대화력전 본부를 두고 지적사회하에 그래서 K9 자주포나 또 우리 천무 다련장 로켓으로 아예 그 장사정포 자체를 무력화 타격해서 포를 발사를 못하게 만들어 발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면 또 거기 동굴 자체를 아예 그냥 무너뜨리는 것 동굴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뭐 개전 3일 만에 70%를 무력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우리가 이제 능력이 해서 개전 뭐 초반에 개전 뭐 하루 만에 뭐 그 이상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발도 못 쏘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발 쏘긴 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언돔이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뭐 새롭게 뭐 또 다시 이제 뭐 뉴스가 되긴 했지만 오래 전부터 아이언돔 얘기는 많이 있었고 우리 군이 그 아이언돔 때문에 이스라엘 출장도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환경에는 안 맞다 그 동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채택을 안 했던 건데요. 일단 북한하고 하마스하고는 기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하마스는 테러 단체고 북한이 그래도 국가고. 그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향해서 쏘는 로켓이라는 로켓의 수준이나 또는 물량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뭐 수십 발, 수백 발을 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맘만 먹어서 한꺼번에 그 뭐 340문 한꺼번에 막 쏟아 부으면은 한 시간에 수천 발 막 이렇게 그리고 하루에 수만 발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부족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 대화력전 있잖아요. 일부는 초전에 무력화시키고 남아있는 거 날아오는 것은 그래도 이것으로 막고 이렇게 이걸 섞어서 배합해서 어떤 세트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는 그 한국형 아이언돔 이걸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요. 꼭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이제 수입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이 환경에 맞게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이제 선제적 무력화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아이언돔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군이 왜 그걸 못했냐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북한의 위협이 그 달랐던 것도 있고 이게 비용 측면에서 항상 미사일 방어가 됐든 뭐 아이언돔이 됐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장사정포를 무력한데 생각해 보세요. 장사정포가 그 뭐 한 개 포대 하나를 무력화시키면은 얘가 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00개를 날릴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 무력화시키면 500개를 못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렇고 그거를 막는 500발을 하나씩 맞추려고 500발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네. 그리고 그 날라오는 포에 비해서 이 맞추는 시스템이 너무 비싼 거죠. 그렇죠. 아이언돔도 그렇대요. 걔네들이 쏘는 거는 몇십만 원짜리 미사일 로켓 쏘는데 하나에 5천만 원짜리 미사일 맞아요. 5천만 원이라 해야 되나? 근데 5천만 원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미사일 방어 KMD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런 미사일은 한 발에 그 아파트 한 채,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비대칭적이죠. 우리가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이렇게 미사일 맞출 때마다. 그러니까 참 한국형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들어와서 최근에 군에서 또 이슈가 된 게 이 부실 급식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부 병사들이 격리해 놓은 상황에서 급식을 줬는데 급식이 너무 무슨 뭐 이렇게 국물에다가 뭐 하나 들어있고 뭐 이래갖고 사진 찍고 요즘부터 핸드폰 다 쓸 수 있게 하니까 사진 찍어갖고 SNS에 올리니까 또 난리가 나서 도대체 애들 밥도 못 먹이면서 뭐 하는 거냐 뭐 보급에 실패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그러는데 이게 왜? 아니 저는 이런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니 그게 뭐 저도 좀 반성했고요. 사실은 진짜로 반성했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 나쁘지 않았다는 거 있잖아요. 전 장교여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그 어느 수준으로 이걸 어느 기대치로 보느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급식 문제 나와가지고 또 아들한테 저 지금 휴가 나왔는데 어제도 물어보고 어제 저녁도 물어보고 군에 전화 와서 물어봤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아예 괜찮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건 아닌데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군대니까 아마 그런 수준에서 아마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근데 그거를 좀 높은 기대치로 보면 뭐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처음에 저도 사진 보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배식의 실패인 줄 알았어요. 배식이 잘못됐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들한테 갖다 주는 것에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병들 그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음식들은 괜찮은데 걔들한테 갖다 주는 것을 그 이제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해가지고 배식을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라고 봤는데 국방부도 처음에 좀 그렇게 인식한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게 물론 이제 배식 관리 부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이 부분이 좀 소홀했다라는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국방부도. 이게 일일 급식비가 8,790원인데 한 끼에 3,000원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군에서 하는 그 급식비라는 거는 거기에 수도 사용료, 전기료 뭐 이런 게 전혀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식재료만 비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뭐 공공기관 이런 데에 비해서 이런 얘기로 계속 넘어왔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럼 뭐 충분한 비용이냐? 그건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 급식비 인상률을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 5년간에 3.7%예요. 근데 그동안에 국방비 증가율이 6.7%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방비 증가율보다도 급식비는 별로 증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사실 많이 발전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병영 생활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뭐 그 막사하고는 옛날에 막 칼잠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잠 자고 이게 평상에 막 이렇게 살 부딪히면서 쭈르륵 누워가지고 지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 가보면은 지금은 침대 완전히 자기 개인 침대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병영 관련된 어떤 그 복무 여건 개선에 중점으로 했는데 군이 그동안에 좀 급식을 놓쳤던 것 같아요. 예.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급식도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했었으면 이 사회에 높아진 그런 요구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평상시대로 좀 간 거가 아닌가. 그 눈에 보이는 시설 위주로 투자를 했구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재원 측면에서의 문제라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식재료 조달 시스템 이제 그것도 많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위주라는 거 철저히.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식부재료를 맞아.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예를 들면 양파가 많이 났다. 그럼 양파를 엄청 사고 뭐가 많이 났다. 그러니까 저기 농축협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과잉 공급된 재료들을 막 사와서 그게 그걸로 막 장병들이 원하는 식재료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AI로 뭐 닭이 살처분이 많이 됐다. 그럼 닭이 뭐 아침 그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조리병이 만드니까 얼마나 맛이 어떻겠어요. 네? 전문 요리사도 아니고. 예, 그 조리병들이 와서 그냥 조금 좀 배워서 좀 배워서 하는 거고 또 하루 세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조리병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당 조리 인원이 뭐 100명이 육군 기준으로 뭐 100명이 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러려고 군대 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소업체들로부터 또 많이 이렇게 또 그게 또 법적으로 아마 중소기업들 우대하기 우리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조달청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중소업체. 그래서 뭐 대기업 뭐 마트만 가도 뭐 대기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비비고 이런 거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군에서 이제는 그렇게 배급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중소업체들 또는 우리 뭐 농업 뭐 이런 걸 다 진흥하려는 어떤 국가 시책인 건 맞는데 꼭 그 국가 시책을 꼭 장병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선택을 좀 해줘야 돼요. 이제 보훈단체들 있고요, 뭐 급식이나 피복이나 이런 게 그 보훈단체 있고 중소업체 있고 우리 농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그 이권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죠. 전직 군인들이나 이런.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는 문제죠.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도 정말 장병들이 원하는 그 식재료를 융통성 있게 사서 제대로 조리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날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조달 시스템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장병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만 하다 보니까 남는 잔반이 너무 많아서 이 잔반 처리에만 연간 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군에서도 뭐 민간 조리원들 들여오고 뭐 이런 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아무래도 또 격오 부대 같은 경우는 민간 조리원 잘 채용도 안 되고 그렇죠. 뭐 전반까지 누가 가서 그 밥 하러 가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실 이제 그 어머니들을 이렇게 좀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오시면은 좀 낫다 그래요. 병사들끼리 뭐 이렇게 조리하는 것보다는 봐주시니까. 근데 그거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에 대책하면서 아마 민간 조리원도 많이 늘리려고 할 거고 전반 그 아마 좀 대책을 좀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네.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그 이중사 공군에서 이중사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네네. 성추행으로 인한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게 군 사법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관한테 보고해도 묵묵부답이고 그리고 형사 사법제도에 호소해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억울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군 사법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는 뭐 삼심이나 뭐 피고, 원고,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있죠. 다 있긴 있죠. 네. 참 이번에 안타깝고요. 뭐 군에서 그 동안에 뭐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가. 참 뭐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들고 좀 충격적인데요. 지금 다시 이제 뭐 병영 문화 개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구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그동안에 반복돼 왔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그 병역 문화를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는 많이 만들었어요. 매뉴얼도 많이 만들고. 근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문제거든요. 뭐 더 이상 대책을 만드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이런 제도는 잘 돼 있는 건데, 아직 그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군사법원 그 제도 시스템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안 해줬던 거잖아요. 뭐 수사나 이런 것들도 늑장 수사를 했고 제대로 보고 안 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뭐 좀 제도적인 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군사법원 개정이거든요. 이미 지금 저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라 가지고 거기 사실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군사법원 그 1심이고요. 그다음에 2심 이렇게 있었는데 1심만 평시에 이제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2심은 폐지하는 걸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제 민간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도 1심은 받지만 군에서 받지만 2심은 이제 자기가 항소하면은 민간법원 가서 한번 억울함을 다툴 수도 있게 이렇게 된 거고, 그 1심조차도 예전에는 이번에 이제 나왔지만 공군 비행단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단급, 뭐 비행단급, 함대사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해당 지휘관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사고 나면 자기 승진이 불리하니까 덮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그래서 그 1심조차도 어쨌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2심은 아예 민간으로 넘기고 이런 안이 좀 포함되어 있고, 군 검찰도 그거를 이제 육군 총장 소속으로 다 모으고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또 뭐 심판관 제도라 그래가지고 뭐 군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도 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영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계류된 군사보건법에는 그런 거 다 없애는 것으로, 또 뭐 확인 조치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대장이 봐서 형을 3분의 1 이내로 또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게 해놨어요. 예, 뭐 그런 거 다 없애는 것으로 지금 이제 담겨져 있죠. 근데 뭐 이제 최소한 그 정도 개혁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더 나아가면은 이제 지금 그런 논의가 있잖아요. 평시에도 아예 군의 군사법원을 없애고 군인들도 그냥 민간법원에서 받게 하자, 재판받게 하자. 평시조차도 없애자. 전시는 당연히 필요할 때니까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하면 되고 평시에는 없애자. 이제 이런 논의까지 있는데. 뭐 그것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단점은 있는데요. 뭐 입법 예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평시에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또 아닌 나라들이 있고, 아니면 그 지금 군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그걸 분류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일반 형사 범죄예요. 한 90%가. 이번에 무슨 성폭행이 성 관련 범죄가 됐든 뭐 절도가 됐든 이런 일반 형사 범죄고 한 10% 내외만이 군 관련된 거예요. 뭐 군사 기밀이라든지 군무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그런 이런 일반 형사 범죄는 아예 처음부터 1심부터 민간에서 받게 하고, 그렇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굳이 군사법원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군과 관련된 범죄만 군에서 하게끔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입법례도 있어요.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좀 이번에 좀 이루어져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개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어려우면서도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병제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하려면은 이제 군이 진짜 가고 싶은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병의 문제는 징병제 유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대 전반이 사실은 뭔가 변해야 되죠. 그게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단순히 뭐 급식과 무슨 이런 시설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율과 책임을 갖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모병이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징병제를 유지하되 기본적으로 어떤 모병제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징병이 어떤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남성들이 또 여성 징병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든 이걸 좀 줄여주려면은 복무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1년 미만으로, 1년 아니면 1년 정도.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금 뭐 18개월에서 6개월이 줄어들면서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모병을 그만큼 또 하는 거죠. 한 이렇게 1년으로 줄이면 10만 정도가 줄어들어요. 병력 규모가. 18개월을 12개월로 줄이면. 대신에 모병을 통해서 한 10만을 좀 모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비 병력 규모는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한번 좀 설계도 좀 이렇게 좀 구상을 한번 해봤는데 10만을 모으기 위해서는 모병 10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한 12,500명씩 해갖고 8년에 걸쳐서 하면은 이게 12,500 곱하기 8 하면 10만이잖아요. 8년에 걸쳐서 10만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모병을. 그렇게 8년 기내에 걸쳐서 또 단계적으로 복무기간도 18개월, 12개월로 점점적으로 단축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완성되는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한다 쳐도 뭐 예를 들어서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복무기간은 12개월이 되고 모병은 10만이 이제 10만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10만 모병하는 모병의 여성은 상당 부분 많이 좀 유인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 2만 5천 이상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상하면은 그 어떤 지금 징병제의 어떤 그런 부담을 조금은 완화시켜 주면서 모병제의 장점을 갖다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지금 이제 점점 첨단 무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쟁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지금 징집되는 그런 단기간 복무의 징집병으로 운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군도. 좀 더 복무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 중에서도 단순 복무하는 병사들은 징집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조금 첨단 장비를 운용한다든지 전차를 뭐 조정한다든지 사단 이런 지휘부에서 어떤 그런 인사 뭐 재정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뭔가 조금은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데는 모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한다면은 그 징병제의 단점을 좀 완화하고 모병제의 장점을 좀 여기다 도입해가지고 좀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어쨌든 징병의 근간은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병제의 장점을 좀 도입하는. 근데 물론 이제 돈은 들어요. 인건비는 들고요. 근데 인건비는 들지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취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다고 좀 맥락이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징병제냐 모병제냐 이렇게 꼭 양자택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그 병역 시스템을 보면은 병역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그 유형을 나눠 보면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이것을 경성징병제, 연성징병제, 유사징병제, 완전 모병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 그 우리 군 상비 병력 중에 징병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징병 비율이 예를 들어서 66%가 넘으면은 그것은 이제 경성징병제라는 거죠. 그리고 65%에서 한 50%가 된다. 그러면 연성징병제. 그리고 50%에서 뭐 50% 미만이면 그건 유사징병제, 징병제지만 그냥 수도 징병제인 거예요. 유사징병제. 그리고 이제 완전 모병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징병제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 병력 중에 징병 비율이 몇 %예요? 징병 비율이 50만에서 30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병사거든요. 그럼 몇 %? 60%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도 경성징병제가 아니에요. 그 학자의 분류에 의하면. 연성징병제, 연성, 소프트한.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력 규모를,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서 지금 징집 규모를 20만으로 줄이고 현재는 30만인데
20만으로 줄이고 모병을 통해서 한 10만을 더 다시 대체해서 채운다. 만약 이렇게 이거를 갖다 구성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떨어져가지고 연성징병제도 아니고 수도징병제, 유사징병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택일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이 근데 전반적으로 그 어떤 전문 직업군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필요하고 어차피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미래전 양상이 그렇고 또 이 징병의 어떤 그런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런 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 너무 야 징병제가 맞냐 모병제가 맞냐 막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이제 그걸 선택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아까 첫 번째 이제 그 부대 관리의 간부들이 그 병사들 부대 관리에 너무 힘이 든다 그랬잖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들들 군대 가고 나니까 뭐 사진도 보내주고요. 네.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진짜 무슨 학부형한테 무슨 초등학생들 뭐 하듯이 야, 이 참 부대 관리가 힘들겠구나 간부가.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그것도 일종의 징병제의 비용이죠. 이게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게 우리가 뭐 군에 온 우리 뭐 아들들 자녀처럼 대해준다고 보통 이렇게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진짜 이 병사들이 일종의 사회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대우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좀 더 그 우리 이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모병제 논의가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좀 비용을 치를 준비를 좀 해야지. 예. 너무 그냥 싼 값에 강제로 모아놓고 그것을 약간 뭔가 시혜적으로 뭐 우리 아들들 대하듯이 잘해줘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대로 비용을 치르고 어쨌든 그 중요한 어떤 그 군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 사회인으로서 이게 아주 그냥 그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대해줘야 되는 어떤 대상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 인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아까 제가 빼먹었어요 설명하다가 우리가 군의 민간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해야 돼요. 더 많이 아웃소싱하고 지금 급양 뭐 이런 거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 군에서 민간 인력 비중을 보면은요 한 8.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군은요 50%가 넘는다. 52%인가? 군에 고용된 민간인이 그러니까 군에 고용된 민간인이라기보다 전체 이제 이 상비군하고 현역하고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을 봤을 때 상비군과 민간 인력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50만이 됐든 뭐 이런 상비병력 규모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게 줄면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군에서 수행해야 될 어떤 그런 자리들을 상비병력은 줄더라도 그거를 민간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국방 인력.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에다가 민간 인력 10만을 쓰고 있다 그럼 60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상비병력은 40만으로 줄고 민간 인력 20만으로 하면은 똑같이 60만으로 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민간 인력 비중을 앞으로 좀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진국 군대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럼 전시는 어떻게 하는지 항상 이런 문제 따라다니거든요. 그것도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먼저 그 민간 회사에서 먼저 가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 회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평상시부터 뭐 급식부터 뭐 청소부터 모든 것을 다 군인으로 군복무하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버리고 민간 인력을 좀 많이 모을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 예비군 얘기하셨는데 완전 모병제로 가면 이 예비군이 큰 문제예요. 전쟁이 발발하면은 꼭 상비 병력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비군 150만이든 300만이 됐든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손실 보충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징병제의 장점이라는 것은 숙련된 예비병력 자원을 사회로 계속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예비군도 수준이 높아요. 이제 억지로 끌려와서 진짜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총만 쥐어지면 그대로 사격이 가능한 인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모병제의 단점이 이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징병의 어떤 그런 골간을 유지한다면 이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되죠, 사실은. 계속해서 사회로 배출되니까 징병을 통해서, 아니면 뭐 기초 군사 훈련을 하든. 그래서 뭐 예비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모병제 논의 수준이 이제 뭐 군 차원에서 얼마만큼 왔느냐, 깊이 있게 되진 않았어요. 사회에서 문제 제기는 있지만 뭐 이 국방부 차원에서 깊이 있게 이렇게 많은 그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기초 스터디는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급격한 상비 병력의 감축이 좀 전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아직 이게 여기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만을 가지고 30만을 설계할 수 있느냐, 군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 군 바깥에서 제기되는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이지, 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상비 병력 규모를, 그것을 급격한 변화를 좀 수용하는데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육군 이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것이고, 이 안보 문제를 또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지금은 꽤 이렇게 스터디는 좀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고요. 나중에 한번 뭐 그런 게 본격적인 토의가 되면 얼마든지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도 아마 대응도 가능하고 그러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물어보셨는데, 예산은 뭐 제가 한번 좀 이게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 요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뽑아봤는데, 한 4조 3천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설계로 했을 때 4조 3천억 추가로 들어가는 게. 근데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는 부분 모병, 부분 징병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징병 한 10만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1조 정도 예산 절감이 있어요. 대신에 그 10만을 모병하면은 그게 들어간 게 한 5조 3천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쳐서 4조 3천억인데, 이 4조 3천억은 따져본 게 인건비랑 급식 피복비만 따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먼저 좀 러프하게 가정을 딴 거지만, 그럼 얼마 정도 돈을 줬을 때 이걸 한 거냐? 기본적으로 병사라고 해서 너무 적으면 모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간부급, 지금 이제 부사관급의 봉급을 주는 거죠. 하사 5호봉, 중사 1호봉 뭐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한 월 한 280만 원 정도, 285만 원 정도, 이 정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저녁 때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억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1억. 저녁 때 1억.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4조 3천억이 나와요. 매년. 근데 이 4조 3천억 굉장히 크면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국방비 우리 52조 여기에 한 1%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조정할 여지도 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국방 예산에서의 세출 구조 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걸 또 통하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좀 이렇게 염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 징병 마지막으로, 글쎄요, 이게 제가 저 큰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될 거라고 그러고요. 왜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경험일 텐데, 저 백령도에서 해병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둘째 아들 어젯밤에 물어봤어요. 여성 징병 그랬더니 안 될 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체력적으로 약한 친구들도 엄청 많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뭐 자기가 불가능할 거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여성 징병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한 그 남성의 어떤 그 징집의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고 이 모병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사회 갈등을 좀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법이 아닐까. 뭐 여성 징병을 해가지고 또 여성들이 적합한 보직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군대도 그런 자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육체적으로 힘든 자리 또 남성이 하고, 또 여성은 또 다른 자리 하고, 또 군내에서 또 그런 구분이 생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젠더 갈등 좀 측면도 좀 있는데, 뭐 논리적으로는 사실 여성 징병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성들도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를 글쎄 여성 징병으로 해결한다? 뭐 그거보다는 좀 모병 요소를 가미하면서 징병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